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의 곽준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형사사건,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죠? 납득할 수 없는 치료 비용, 이혼 후 알게 된 사기 결혼, 돈 때문에 흔들린 우정.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이 방송과 신문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을 살펴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112 허위 신고로 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를 토대로 허위 신고 또는 장난 전화 시 적용되는 죄목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은 어떤 내용인지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팀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이런 불만을 엉뚱하게 장난 전화로 풀려고 하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아, 네. 40대 남성 A씨는 낚시 어선의 기관장인데 14명이 탄 배가 슬도 앞바다에서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을 하고 있다면서 해양경찰청에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아, 지금 그 바다 위에서 지금 배가 충돌해서 침몰하고 있다고요? 네, 이에 해양경비정과 인력 20명이 현장으로 출동해서 1시간 40분가량 수색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사실 이걸 뭐 불만을 장난 전화로 풀려고 했다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좀 엄연히 범죄 행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한 게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아예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명백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일은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거짓 신고 조항에 해당해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서는 해양경찰만 출동을 했지만 만약에 119 구급대원까지 출동을 하게 됐다면 소방기본법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또 119 구조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급이 활동한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해당해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심각한 내용의 장난 전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뭐 자주 발생하고 있나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3,000번 넘게 장난 전화와 허위 신고를 일삼은 한 허위 신고자가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6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요. 네, 3,000번 넘게요. 네. 네. 또 20대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해서 공항에 대테러 인력 50명이 2시간이나 공항을 수색하게 한 신고자도 즉결 심판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정말 좀 심각하다. 장난 전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우절에도 좀 사실 좀 그런 장난 전화 좀 많이 하지 않나요? 네, 특히 만우절날 그런 장난자가 굉장히 많지요. 지난해 만우절에도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을 했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져서 그 신고자에게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고요. 네. 올해 3월에는 또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라는 등 나흘 동안에 16번의 112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또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과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허위 전화로 인해서 경찰이 현장까지 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점들이 좀 형량에 좀 반영이 되기도 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이제 피해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도 형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소방차의 경우에는 한 대가 출동할 때 한 회당 30만 원. 그러니까 아, 동시에 이제 세 대에서 네 대가 같이 출동한다면 최소 1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비정과 인력 20명이 현장으로 출동해서 1시간 40분가량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했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서 검사가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유의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거짓 신고를 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또 한 차례의 범죄 전력, 전과도 있으면서 또 이제 본 재판에 있었을 때 그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에 집주인이 찾아오자 또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한 혐의도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는데 다만 또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고요. 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들을 참작해서 징역형이지만 그를 집행유예를 하는 좀 관대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본인들의 어떤 그런 피해를 끼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경찰분들이 굉장히 좀 바쁘시잖아요. 정작 해결해야 할 사건에 출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큰 직접적인 피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한 좀 정황이 이제 좀 확인이 된다면 좀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골든타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출동할 수 있는 인원과 시간과 장비는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사건에 출동을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사건에 출동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은 이제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따라서 위계에 해당해서 또 이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는 등 더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응급 상황에서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어떤 피해를 받았던 그런 당사자가 이 장난 전화를 한 행위자를 상대로 좀 뭔가를 뭐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네. 것도 할 수가 있을까요? 고소하는 것도 일단 자유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물론 이제 형사상으로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허위 신고로 인해서 구급차나 경찰 출동이 지연돼서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허위 신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장해서 그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때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식으로 국가에다가 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이제 장난 전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아니라 개인에게 장난 전화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경범죄 처벌법과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의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에게는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개인 영업장, 가게에다가 또 장난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면 또 이제 이건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에 방해가 되었지 않더라도 그 위험성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방해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두 번 전화 건 것만으로는 이 업무 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지만 이제 한 번을 걸었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반복해서 전화하지 말라 이렇게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또 전화를 계속 걸었다면은 충분히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밖에 또 뭐 거짓 신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더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에는 3,946건, 2023년에는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즉 2021년부터 2013년간 이제 3,380명이 거짓 신고로 형사 입건됐고 이 중에서 구속이 무려 74명, 불구속은 3,306명으로 구속된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또 이 중에서 이 3년 동안에 무려 9,194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즉결 심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3일부터는 아예 법이 개정돼서 이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112 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12 기본법이 시행이 되어서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거는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범죄 처벌법, 이건 또 60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인데요.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거짓 신고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아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12 기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거짓 신고는 사실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국민들, 정말 그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이제 112는 긴급한 경우에만 범죄 신고용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였는데요. 사고 지점이 저는 사거리의 80%를 이미 지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본인 차선의 정지선 근처였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고 상대 차량이 조심했어야 하는 상황이라 상대 과실이 많이 나왔습니다. 7대3으로 나왔는데 저는 좀 억울했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받아들이기로 하고 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상대 차량이 택시인데 택시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치료비로 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도 상대 운전자인 택시기사도 크게 다치지 않았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는데 높은 치료비를 청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일단 치료비를 지급해 준 후에 소송 등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아야 할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영화 같은 곳에서 많이 좀 봤잖아요. 이렇게 좀 그 뒤에서 이렇게 차가 와서 박으면 일단 목부터 이렇게 잡고 네. 내리는 장면도 이제 많이 봤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 이렇게 좀 상대가 생각보다 좀 과다하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 많이들 이제 겪어보셨을 것 같고 또 변호사님도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의뢰인분들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 어떤 걸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희가 상식선에서도 좀 잘 알고 있듯이 본인 보험사에 사고 및 치료비 청구 사항을 알려서 네.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청구를 했는지 내역을 검토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보험사는 저희보다는 훨씬 더 이런 일에 경험이 좀 많고 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사고 피해자의 치료 청구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더 많이 경험도 풍부하고 그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가 내 편을 좀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일들이 그래요. 또 많이 네. 있어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네네. 그럴 때는 또 이제 결국 변호사 상담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청구가 정당한지 또 과다 청구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은 보험사와 협력을 해서 지급 보류를 요청하시거나 이후에 법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서 부당하게 청구된 바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과다 청구가 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좀 궁금한데, 뭐 입원 기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를 반복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일까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긴 입원 기간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그래요.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과도한 검사, 또 이제 치료에도 굳이 엑스레이면 되는 것을 MRI, CT를 찍는 이 정도까지는 고가의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검사들을 계속 네.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고가의 치료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또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들이 과다 청구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승객분들에게 이 진료를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좀 뭐 재진을 받아본다든지 뭐 진단 결과를 좀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혹시 드릴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 이제 내가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 상대편이다 보니까 어떤 네. 이걸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형사사건이 아니라면요. 네. 네, 뭐 보험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요청을 하는 것 정도는 괜찮고 이제 결국 소송의 단계에서는 그 상대편의 진료 기록 감정이라던가 재진 감정 신청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절차들을 이렇게 거쳐서 이게 과다 청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이 딱 될 경우에는 소송을 뭐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다 청구가 명백할 경우에는 피해자인 운전사 대신해서 이제 보험사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대신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전에 꼭 상대방이 청구한 진료비를 즉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 보류 신청 같은 걸 해서 네. 청구 내역이 좀 명확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지급을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좀 의심이 될 때는 지급 보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소송에 가면은 결국에 이제 증거 싸움이잖아요. 네. 어떤 증거들을 좀 확보해 두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나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블랙박스 영상이기 때문에 그게 네.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함부로 블랙박스 영상에 손을 대거나 지우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뭐 증거인멸 이런 또 네. 우려를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는 사고 나면 다들 내려서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교통 CCTV 그리고 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 피해 정도, 교차로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이제 경찰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경찰에서 이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의 조사 기록이 무조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험사의 조사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님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초적으로는 그래도 보험사를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보험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자료들, 기록들이 뭐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유지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과다한 치료비 청구가 계속 문제가 된다. 그때는 보험사 외에도 변호사의 조언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소송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그런 뭐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메일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저는 결혼 생활 5년을 끝으로 3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사업을 했고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았고 집에도 가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책임한 전 남편에 질려서 결국 이혼을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전 남편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저의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저는 결국 양육비 이행 소송을 진행했고, 그러자 전 남편은 저와 아이를 상대로 혼인 무효와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너무 어이없게도 전 남편이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저와 결혼을 하고 이혼까지 한 거였습니다. 제가 양육비 소송을 하면서 그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 건데요.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결혼과 이혼을 한 전 남편에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이는 제 성을 따르며 제 밑으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간절히 상담 올립니다.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도 제 눈을 좀 의심을 했는데, 지금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 남편의 동생 이름으로 결혼을 하고 이혼까지 지금 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혼인 무효와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한 상태인데, 상황이 저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절차부터 좀 진행을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우선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전 남편이 자기 동생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셨고, 네. 이후에 양육비를 청구를 했더니 또 전 남편이 오히려 혼인 무효 및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일단 전 남편이 동생 이름으로 혼인 신고를 한 행위는 일단 그 동생과 이제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친자 관계는 당연히 핏줄로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친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전 남편과 이제 또 상담자님 본인의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상황을 배경으로 이 소송을 좀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혼인 무효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요? 네, 우리나라 대법원은 1984년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미 이혼을 해서 혼인 관계가 해소가 된 사람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5월 23일에 저희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내린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이혼을 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원 합의체 같은 건 이제 크게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될 중요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뀐 이유는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여러 가지 친족 상돌이라던가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등에서 법적 효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리하게 못하게 막은 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모든 대법관들이 이제 이 의견이 좀 일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아이의 성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엄마의 성본으로 좀 변경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결혼과 이혼을 사실 전 남편과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동생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신 거잖아요. 이 전 남편에게 좀 법적으로 어떤 좀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아유, 당연히 네. 얼마나 괘씸합니까? 네네네. 자기 친동생 이름으로 결혼과 이혼까지 그러니까요. 했다니요. 지금 결혼 생활을 5년 동안 했었는데 예. 내가 법적으로는 그 동생분과 결혼과 이혼을 한 것으로 되어 네. 있잖아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문서를 좀 위조했거나 네. 공문서 이제 허위로 냈다 이런 쪽에 죄책이 발생하는 건 당연히 발생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기라고 하면은 뭐 이 사기꾼 놈아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요. 당했을 때 너무 억울하니까 이 네. 사기꾼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밀히 형법상 얘기하는 사기죄는 이게 재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네. 피해자의 처분행위라던가 또 사기 행위자의 기망행위 또 재산적인 이익이 실제로 권한이 이렇게 넘어갔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전 남편한테 이런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이제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전에 가족이었다 보니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 일단은 양육비 청구 쪽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안 그래도 이제 양육비 관련된 부분도 좀 궁금해 하셨거든요. 양육비는 어떻게 뭐 청구 가능할까요? 네. 혼인 무효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연히 그 DNA, 핏줄로 이어진 친자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자녀와의 친자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그 전 남편의 부양 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에다가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행 명령 및 강제 집행까지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 남편의 재산이 있다, 월급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법이 많이 바뀌고 가정법원에서도 이 실질적인 양육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는 좀 뭐 남편들이 많이 양육비를 주고 있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설이 돼서 많이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 남편은 이와 관련된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이메일 상담을 처음 보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굉장히 허망하고 좀 답답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도 많고 고민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족 관계와 이제 법적 문제는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같은 변호사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가정 안전과 행복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사연이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사연인 것 같아서 법률가와 좀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오늘 드린 좋은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전주에 살고 있는 임대인인데요. 네. 제가 1년 동안 인근의 재개발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피해를 입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인근의 재개발 공사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네, 제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네.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제 소음이랑 진동도 심하고, 먼지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6가구 중에 3가구가 이사를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집이 엄청 흔들리는 일이 잦아져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안방이랑 화장실이나 뭐 벽 곳곳에 균열도 지금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비도 새고 지금 자동 현관문도 고장이 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청에다가 사진을 보내서 공사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청에서 얘기를 했는지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조금만 기다려라고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큰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니까 뭐 저희 집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경찰에도 이제 신고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뭐 해결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네. 제가 근데 뭐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네.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계시고 지금 시청이나 경찰서에도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좀 별다른 좀 진척이 없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곽준영 변호사님이 나와 계신데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유감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네. 네. 다행히 지금 선생님께서 닥친 상황을 제가 직접 예전에 소송을 하면서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좀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상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사, 건설회사 측에서도 사건을 한번 진행해 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선생님의 이 상황에 대해서 딱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재개발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는 상황이실까요? 정확하게? 정확히 재개발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주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혹시 그 옆에 하는 재개발이 그러면 뭐 아파트가 들어오는 대규모 주택 단지의 재개발 이런 걸로 들으셨나요? 아니면 뭐 한 개 동, 뭐 두 개 동의 소규모 건설 같은 것으로 들으셨습니까? 재개발 아파트라고 들었고 음. 대기업이랑 같이 해가지고 2,000세대 정도 짓는다고 알고 있어요. 2000세대요?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선생님 혼자분이신가요? 아니면 주위에 또 다른 같이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일단은 제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도 지금 안 들어오고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도 신고를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혹시 경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에서는 뭐 시청에다가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거기 음, 시공사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다 음, 해봤는데 이게 답이 없으니까 경찰도 네, 뭐 손쓸 방법이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들은 좀 다 여쭤본 것 같아요. 사실 일단 바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일은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일단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먼저 넣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자면요. 뭐냐면 이제 그 먼저 시청 쪽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이런 소음이나 진동 또 내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청은 이제 시공사나 건설업자 측은 이제 인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너네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이제 그 시청을 내비두고 상대편 공사 시공 현장에서의 시공사나 건설회사를 상대로 충분히 협상이나 이렇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제 만족적 가처분으로서의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라도 이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는 걸 이제 상담자분께서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다 하면은 공사가 이제 바로 그날로부터 올스탑이거든요. 이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하루 공기 손실에 대한 피해,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선생님하고 조금이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혹시 이런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찾아보셨거나 한 적은 없을까요? 네, 지금 처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좀 다시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기본 절차는 시공사나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좀 더 원칙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이것도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은 세워라 내거라 하면서 언제 시작될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라고 해서 일단은 공사 중지를 하라라는 가처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법원이 그런 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단은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한번 신청해 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제가 일단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구체적인 진행 상황 같은 게 좀 궁금하실까요? 네. 아,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못 같은 게 여기 박혀 있다가 좀 이렇게 흐트러졌다라든가 아니면은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시잖아요. 그 균열 같은 거 사진을 찍어 두신 게 있으실까요? 네, 사진을 수시로 찍어놔가지고 음, 그때 시공사 측에서 왔을 때도 그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음, 그 사진이 찍을 때, 약간 뭐, 펜 같은 걸로 기준점 같은 거를 두시고, 오늘 찍었을 때는 균열이 이만큼이었는데, 내일 찍었을 때는 균열이 좀 더 늘어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매일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간격으로 찍은 사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거의 수시로 찍어서 그게 변화한 과정이 보일 거예요. 음, 그렇다면은 이건 충분히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시게 되면은, 나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감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감정을 할 때에도 지금 상담자님께서 찍어두신 사진 같은 것들을 자료로 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필히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살짝 아까 여쭤본 것 중에 혹시 주위에 같이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있냐라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주위에 같이 피해를 받는 임대인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혼자서 시청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사실 잘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시청도 같이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전화 상담 끝나는 대로 바로
먼저 나서서 뭐 대책 회의 같은 거를 좀 주도를 하셔도 좋고,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명단을 만들어서 집단 행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거나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럼 그 공사중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될까요, 시간적으로? 사실 이제 자료를 모으고 이 가처분이 얼마나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건 사실 그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가로 시작을 하는 거고, 본소에 대한 준비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만 되면은 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거의 뭐 빠르면은 3일에서도 늦어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한 달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신문 기일이라는 거를 열어요. 뭐냐면은 너 왜 이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들어보자 하고, 이제 상대편도 와서 너네가 잘못한 건 없어라고 이게 소환을 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 법원의 심리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걸 한번 하고 나면은 아무리 늦어도 2달 안에는 이제 1차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공사를 중지해라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 사이라도 어떻게든 좀 협상을 하자, 좀 좋게 해결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중지 가처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가처분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꼭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그 주변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탄원서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탄원서만 모아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요새 옆집 가보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많이 안 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탄원서로 시작을 하시고, 이게 좀 같이 소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묶어서 하시면은 아무래도 소송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힘도 적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체로 하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상담자님 혼자서만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보상, 일단은 최소한 그 인과관계 입증, 즉 저 공사로 인해서 내 집에 균열이 생기고, 또 안방 화장실이나 이런 데 비도 새고 자동 현관문도 고장났다, 이런 게 원래 입증이 되면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쪽에 공사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 어느 정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간에 좀 보상비를 줘서 협의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말씀을 어렵게 드렸는데 어느 정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 뭐 답답하신 부분들은 좀 많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일단 법적인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있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유튜브 그 법률방송 채널에도 다시 보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서 어려운 용어들은 들어보시고 또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연 중에서는 그 이사 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6가구 중에 3가구가 이사를 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그 부분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 좀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손해를 청구를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이사를 한 것인지 또 이사 간 사람들이 이 손해 때문에 진정으로 그 때문에 이사를 간 것인지 좀 파악을 인과관계가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좀 경험칙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입증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참 오늘 드린 그 법률적 조언들이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잘 대응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친구가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요. 사실 빌려줄 때부터 찝찝했는데 역시나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차일피일 핑계를 대기 일쑤고 이제는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신저도 읽지 않는데요. 가족들과도 아는 사이라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일부러 숨기는지 본인들도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친구의 형제나 부모님에게 친구가 빌려간 돈을 받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사정이 어렵고 꼭 필요한 돈이라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갈등까지 듭니다. 법적인 선에서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뭐 혼자서도 좀 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현행법상 이제 민사소송, 형사고소들을 이제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도움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도로 법률구조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좀 적합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혼자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 증명 발송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고 또 지급명령 신청 정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급명령 신청이란 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지급명령 신청이랑 뭐 소액심판 청구 뭐 이런 것들 중에서는 뭐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소액 사건이라는 건 이제 속가가 3천만 원 이하인 민사소송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것이냐, 민사소송을 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한다는 것인데요. 네. 일단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 인지대가 적고 상대편이 만약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훨씬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상대편이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아예 소액 심판 청구하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채무자 재산이 없거나 뭐 이제 좀 상환할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에서 좀 다른 가족들에게 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면 네. 어떤 가족들에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예전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저기 연예인이 돈을 못 갚으니까 연예인의 네네. 뭐 아버지한테 뭐 네네. 전화 그런 식인데요. 원칙적으로 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이제 그 개인 사이에서만 성립되기 때문에 가족이 연재 책임 같은 걸 지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자발적으로 상환을 한다. 뭐 아니면 뭐 재산을 부정하게 은닉했다. 이런 경우라면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무가 생각보다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제 가족 관계가 아니면 담보를 쓴다든지 뭐 차용증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데 가족끼리의 문제에서 더 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지 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곽준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